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 동안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쇼나 연출 없이 진행될 거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고민에 국민이 공감하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강화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 경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전액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와 직접 고용 관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소송 이후 12년 만에 확정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100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을 닷새째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들인 800억 원대 범죄 수익에 대해 동결 절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나토의 연례 핵 억지 연습에 대응해 러시아가 맞불 성격의 대규모 핵전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핵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회견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자료 삭제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도 당시 정부가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협회에 풀어둘 수 없었다며 위기 관리를 위한 절차가 범죄로 매장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안보 공방 말고도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당과 무관한 측근의 과거 비리 혐의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범죄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쓰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전형을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었다면서 재정 건전성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새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위태롭다며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선제 대응은커녕 늦장 대응으로 피해만 키웠습니다. 부디 이번 회의만이라도 쇼가 아니라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선을 공개하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여야는 비쟁점 법안 40여 개도 처리할 예정인데요. 다만 정진석 의원 후임으로 정우택 의원을 여당목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오늘 상정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상정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와 안보 이슈, 새 정부 예산안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회의 직전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 부원장이 아직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여러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이 2차례에 걸쳐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입까지 닫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부원장을 오늘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주말 하루 숨고르기를 제외하고는 김 부원장을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지 않아 진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걸 제시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걸 제시 안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진술 이외에. 왜냐면 물증을 제시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물증 제시 안 하면서 지금 오전 9시,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걸 진척되는 게 없어요.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중간 전달책의 메모와 중간 지점인 주차장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부원장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공통된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서는 김 부원장이 챙긴 자금의 사용처 규명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로 나아가기 위한 묘수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좀 속도가 붙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미 지난 2014년 김용 부원장에게 1억 원,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3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 또 정 실장과 함께 술을 마셨고 남욱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 역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실장이 지난 2020년에도 돈을 받고 명절마다 고가의 명절 선물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검찰은 추가 자금 수수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 무렵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남양주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과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줄 역할을 한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시기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건넸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백억 원대 범죄 수익에 대해서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법원에 대장동 일당의 800억 원대 자산을 동결시켜달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걸 말합니다. 동결 대상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의 재산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80분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전체 공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쇼나 연출 없이 정부의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한 건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가 아닌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체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동안 10차례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윤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내용은 사후 브리핑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열리는 11번째 회의는 전체 공개되고 YTN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회견에서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을 설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 경제 원칙이지만 어려울 땐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리허설도 없었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정부의 고민을 나누고 국민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만 국민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네, 오늘 회의는 이곳 용산 집무실 2층 자유홀에서 80분 동안 평소 회의 방식 그대로 진행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큰 틀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보고하고요. 이어 주력산업 수출 전략과 해외 건설 수주 확대 등 부처별 계획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관들 발표 사이사이에 윤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사항도 즉석에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 등 일종의 예비 시나리오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국민에게 날 것 그대로를 가감없이 보여주자 이렇게 말했다면서 따로 각본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조상준 전 기조실장 사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네, 조상준 전 실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데다가 사의를 대통령실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기조실장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임명할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후임위로는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조 전 실장이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면직 배경에 대한 억측이 많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사직 배경으로 내부 인사 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내 2인자로 불렸던 조 전 실장은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그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했고 취임 4개월 만에 면직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도가 올해 추경 예산을 마련해 보증 채무 전액을 갚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강원도가 내년 1월에 상환하겠다던 보증 부채를 미리 앞당겨서 갚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금융 경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보증 채무 전액을 오는 12월 15일까지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현재 김진태 강원지사가 베트남 출장으로 공석인 가운데 강원도는 오늘 오전이죠. 강원도청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지사는 이 금융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원도가 보증을 선 채무 2,050억 원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9월 말이죠.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고 이 금융시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납부이자 만기일인 내년 1월 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내년 예산이 아니라 아예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서 채무 전액을 갚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엔 기획재정부와의 계속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화로 직접 협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역시 조금 전 대변인을 통해 기존보다 전향된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고 시장 안정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협의 과정을 인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도출자 기업이죠.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이 금융회사들이 곧바로 기업보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건 채권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며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원도는 보증 채무 조기 상환과 관련해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2,050억 원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예산 사정을 검토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해외 출국 중이죠.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지난 월요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애초 내일 오전 귀국하려던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오후 조기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주요 자재값이 오르고 대출받기도 까다로워지면서 건설 현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두의 폐창고를 복합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인천 중구 상상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 박 기자가 나가 있는 상상 플랫폼은 어떤 곳이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원래 지난해 말까지 복합 문화시설로 꾸며질 계획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공사가 멈추면서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인천항의 폐곡물창고였던 이곳은 지난해 5월부터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9년 이곳을 매입한 뒤 공적 공간 30%에 대해선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70%는 사적 공간으로 민간 업체에 공사와 운영권을 맡겼는데요. 시가 운영하는 공적 공간 30%는 이미 지난 6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사적 공간은 지난 3월부터 벌써 7달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사적 공간을 맡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모두 270억 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2달마다 20억 원씩 나눠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한 차례 20억 원을 준 이후로는 공사비 지급이 뚝 끊겼습니다. 공정률이 이미 80%를 넘었는데도 시행사가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건 금융권 대출이 막혀서입니다. 보통 시행사는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사업비를 빌리는데 원자재 값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떨어질 걸 우려한 금융권이 대출을 거절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주요 건설 자재인 철근, 시멘트 등은 지난해 대비 오름폭이 4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공사 대금도 애초 192억 원에서 277억 원으로 80억 원 넘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시행사 측은 현재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언제 완공될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이미 공사가 끝난 공적 공간도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출이 막혀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더욱 조이면서 건설 현장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상상 플랫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부회장 직함을 떼고 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왔는데 이 회장 체제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부회장에 오른 뒤 10년 만에 회장직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과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은 사회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으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이사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취임식을 열지 않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신 사내 게시판에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고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어렵고 힘들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그 앞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고의 기술은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내는 만큼 창의적이고 개방된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 회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이나 이병철 선대회장의 35주기인 19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다고요? 예,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5조 원에서 5조 원이 줄어든 어닝 쇼크입니다. 다만 매출은 7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 23조 원, 영업이익 5조 1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에 내주게 됐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TV 등 가전 부문은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글로벌 IT 수요 부진과 메모리 시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D램 사업을 운영하고 파운드리 실적 개선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은 오늘 취임식 없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을 끝나고 나와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이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튼튼한 덕분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를 기록했습니다. 0.1%가량 성장했을 것이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민간 소비가 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설비 투자 5.0% 각각 성장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교역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와 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에 3.1%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유, 기계, 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이 5.8%에 달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가운데 국내 경제의 핵심인 교역은 부진했던 셈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4분기에 0% 성장률 정도만 기록하면 올해 성장률 목표 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다음 달에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오늘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가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현재 유행하는 BA.5에 맞춘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사회 2부입니다.
네, 일반 성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이 모두 세 종류입니다. 어떤 백신 맞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모더나 이가 백신은 오늘부터 일반 성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모더나 이가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즉 BA.1 변이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백신으로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응하는 화이자의 이가 개량형 백신보다는 약하지만 기존 백신보다는 1.56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BA.1 대응 백신들은 이미 임상시험을 마쳤고 BA.5 대응 백신보다 빨리 접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항체가 생길 때까지 2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다음 달 재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화이자 2차 개량 백신이 현재 유행종에 특화되긴 했지만 어떤 백신이든 접기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세종인 BA.5에 대응하도록 만든 화이자 2차 개량 백신은 오늘 예약하면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유행 신호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34,900여 명으로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전주보다는 10,000명 가까이 늘면서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어제와 같고 숨진 사람은 2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했다는 건데 이게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늦어진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어제 있었죠. 네. 과징금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고요. 법인과 전 대표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1,066명이라고 하는 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참사가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가 94년에 출시된 이후에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한 이 사회적 참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정위의 이 고발은 이 인체에 무해하다,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네. 독성 실험 결과 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뒤늦게서야 실은 이게 유해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애초에 이제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 이게 허위 기망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가 조사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2011년에 우리 사회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이제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해달라고 아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잘못된 표시 광고를 고발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결국은 이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적 참사가 단지 어떤 기업, 뭐 이를테면 옥시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SK 애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가 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국가의 승인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정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무려 24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처벌해달라는 피해자 요구조차 지난 11년간 거절돼 왔었고 심지어 오늘 형사재판 항소심이 있었습니다만 가습기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2011년 당시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책임을 다투는 게 아니라 허위 광고냐 아니냐 이것만 다투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헌법 소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011년에 가습기 피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인식한 이후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도 피해자이다라고 이제 네. 국가에 피해 인정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은 폐질환, 네. 그러니까 호흡기 중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하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에 피해가 있는 분들만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공정에 고발된 이 SK와 애경의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유해 물질의 특성은 폐가 아니라 예. 천식이라든지 어떤 기도, 상부도 호흡기 질환에 피해를 주는 유해 물질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폐 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아예 피해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SK와 애경의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피해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예. 저도 그걸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아예 그 조사를 안 해줬어요. 당신들이 왜 피해자이냐. 지금 이 공정의 문제로 돌아오면 이제 이 허위 표시 인체 해가 없다.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피해자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방에 놓아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형사처벌조차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후에 헌재 판단으로 다시 조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요. 어떤 정말 용기 있는 한 피해자께서 이 공정위가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조차도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헌법재판이 무려 6년을 걸렸어요. 예. 그 6년에 걸린 그 한 분의 외롭고 그 눈물겨운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단체가 한 게 아니고 한 분이 하신 겁니까? 한 개인이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을 했어요. 네. 거기서 비로소 승소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공정위가 저는 정말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과 공소시효를 지금 뭐 일주일 앞두고 예. 이제 뒤늦게 고발을 한 거죠. 뭐 저희 기사로는 닷새 앞두고 발표했다고 돼 있던데 이게 네, 근데 이제 24일 날 미리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앞두고 고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수사, 기소 가능합니까? 대단히 분통 터지는 일이죠. 국가의 검찰권, 국가가 최소한의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이렇게까지 방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인체 무해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일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붙어 있었고 또 이제 광고도 있었고 인터넷 기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더 어떤 수사를 해서 뭘 어떤 새롭게 조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들어보니까 두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기회가 뭐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공정위가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단순히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2011년에도 신고가 있었고요. 예. 또 2016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다시 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인체 무해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것은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서 공정의 어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피해자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 그것만 다투는 것만 10년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공정위 보도자료 보니까 엄중 제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과징금도 있고 검찰 고발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제재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현재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애초에 잘못된, 다시 말해서 폐 특정 질환이 나타나야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그런 처음에 잘못된 접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피해를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형사 사건,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하고 그랬습니다만 국가가 이 사회적 참사위원회에 권고한 대로 국가가 한 번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포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기업 뒤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조정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자신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식한 2011년부터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포괄적인 배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사건 심의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국가기구가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정말 심각한 의문을 갖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성에 비춰본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애초에 이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에서 특정한 로펌이 이 문제 기업을 대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 위원장이 자신 역시 그 로펌에 자문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전원회의에 빠졌단 네.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가 해야 될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단순히 이런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공정한 그런 우리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은 그 로펌이 많은 기업들을 대리하고 해왔을 텐데 네. 그럼 그때마다 공정위원장은 회의에 빠질 것인지 묻고 싶어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정위원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심지어 이 사건에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업무상 치사상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예. 있죠. 이 쟁점이 뭔지 가장 쟁점이 되는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게 이제 1심에서 이제 너무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폐에 국한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SK와 애경 제품의 피해는 그 특정 물질은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마다 원료 물질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근데 SK와 애경의 그 가습기 살균제의 그 유독 그 원료는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주로 식도나 천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011년에 이미 그 제품의 유해성, 그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이 됐는데 검찰이 2016년 이후에 너무 늦게 부실하게 수사를 하면서 심지어 피해를 보았다라고 증거로 제출한 그 피해자 측 증거가 정말로 이 제품만 썼는지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2심에서는 이번 공정위에서도 이 유해성이 인정됐다라는 점,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제기를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오로지 폐에만 국한시켰던 그런 초기 접근을 우리 법원이 바로 잡아달라. 그렇게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요. 올해 초에 피해 보상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이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정안은 지금 피해자분들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처음부터 이 문제가 된 화학 원료 물질을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줬고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부터 23년 이상을 인체무해 표시대에서 허용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책임이라는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과 다름이 없는데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예. 책임을 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사실상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뒤로 빠져 있고 네. 예.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과 피해자 사이에서 예. 뭔가 서로 어떤 적당한 피해액으로 합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내놓은 조정 금액이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 참사위가 내놓은 공고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포괄적인 배상 보상, 다시 말해서 단순히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피해를 넓게 인정을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을 신속하게 하라는 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가해 기업들에게 부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기업 뒤에 숨어 있다는 말이 참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에서 1년 넘게 신경통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말기암이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초기 MRI에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찍혀 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면서 유족들은 의사가 암 판정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 잘하고 와. 알았지? 안 울을 거야. 밝고 따뜻한 미소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황모 씨의 어머니. 어머니 밑에서 우애 좋게 자란 3남매는 아직도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살고 싶어 했거든요. 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치료약이 없냐고. 3년 전 어머니는 뺨 쪽이 아파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고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3차 신경은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으로 말 그대로 신경통의 한 종류입니다. 의사만 믿고 1년 넘게 버텼는데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입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황 씨 어머니가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던 대학병원입니다. 약 1년 반 뒤 어머니는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침샘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다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구석구석 암이 퍼진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외부 영상의학과에 어머니가 처음 촬영했던 MRI 사진 판독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 아래쪽에 종양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해당 사진에서 병변이 확인된다며 의사가 3차 신경 부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놓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취재진은 어머니에게 첫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취소하셔가지고 근데 따로 진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의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아니면 관련 인상과로 협진을 하거나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게 저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340여 건 가운데 암 오진 사례는 37.8%. 이 가운데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무려 87%를 차지합니다. 의학 분야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라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게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 부모가 아파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1년 반 넘게 진통제만 줬을까요? 저는 그거 진짜 묻고 싶어요. 이 여자 선생님한테.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쾌청하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에서 3도가량 더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내륙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 낮까지 강원 영동의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해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경위도 처음에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 해경, 국정원, 통일부, 안보실 모두 치우침 없이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두 분도 당시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실 서훈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쉽게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긴 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맞다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했겠죠. 서욱 장관하고 그 전 해경청장한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건 정치적인 그냥 행위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면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삭제했다는 거거든요. 그 국정원에서 46건, 그 다음에 그 국방부에서 그 60건이요. 그것도 국방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게 됐으니까 구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맞으니까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지 그냥 발부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SI 민주당에서는 계속 SI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사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위로 그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군이 최초로 발견했을 때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월북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월북의 증거, 이거는 핵심을 피해가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왜 삭제했느냐? 그러면 메인 서버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첩보를 일단 담아두는 서버가 있다면 그 서버를 거쳐서 메인 서버로 간다고 하면 메인 서버에 가기 전에 이 첩보 서버에 있는 거를 다 삭제했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쟁점들 쭉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온 분들 중에서 박지원 원장은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 나와서 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인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서훈 원장 같은 이는 아마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올 때는 일단 됐다.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고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왜 저런 분들은 말씀을 안 하고 침묵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었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삭제 지시와 삭제 유무인데 이 원본이라는 것이 제가 군은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정보위를 하면서 국정원 설명을 제가 들은 것을 돌이켜 보면 원본을 생산을 해서 일선 부대에서 올리면은요 그게 메인 서버에 올라가고 그걸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저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국정원에 있는 일단 생산된 문건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죠. 지금 단계는 이미 감사원은 끝났고 검찰 단계에 지금 있고
검찰이 뭐 기소를 하겠죠. 구속까지 한 마당에 기소 안 하겠어요? 기소 안 하면은 뭐 대형 사고죠. 그 기소하면은 뭐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왜 법원이 그 구속영장을 서욱, 김홍희 두 사람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원에 설명을 할 때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했을 개연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보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SI 판단인데요. SI 판단을 저는 비공개 국방위에서 그 당시에 했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방송에서 아직 비공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건 맞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걸 쭉 들어본 제 판단으로는 이 SI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이 법정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이 서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문제되는 문건, 지금 삭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지금 하는 것이 이 문건들이 몇십 건 있잖아요. 100건 정도 되는 100여 건 되죠. 이것들의 질과 양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지금 여기서 왈가하고 왈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서북풍과 동북풍이 이제 불대로 다 불어온 마당에는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법원에서 뭐 쌍방이 최선을 다해서 법원을 설득하든지 국민을 설득하든지 해야죠.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이 내용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그 오늘 서훈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자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안보실장이면 이제 뭐 안보 라인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제가 뭐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뭐 다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그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좀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첩보 서버. 그러니까 메인 서버 말고요. 첩보 서버는 국정원장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그렇죠.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메인 서버는 손을 못 댄답니다. 국정원장이 손을 못 대는데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메인 서버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메인 서버 아닌 곳, 지금 그 서버가 또 다른 서버가 있다는 거죠. 그 서버는 국정원장이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어떤 국정원장도 거기 손을 안 댔대요. 할 수 있지만. 근데 박지원 원장은 손 댔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삭제된 그 문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미 검찰이나 법원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서버에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 이 삭제된 문건이 그 메인 서버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판사는 알고 있었다. 판사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됐다고 보여져요. 이건 제 생각이고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조끼요. 이 조끼에 왜 조끼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 해경청장.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이유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난 안 본 걸로 할게. 이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조끼가 과연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이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지금 그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저희는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정에 가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할지도 지금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그 안 본 걸로 할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청장이 뭔가 진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 구명조끼 한자는 과연 그게 북한군 건지 아니면 뭐 중국 건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거는 아니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를 고 이대준 씨가 착용하고 있었다까지는 팩트인 거고 나머지를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문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짐작이 안 가요. 뭐 이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중국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 올라갔든지 아니면 그냥 바닷속에서 만났든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접촉을 하고
북한 해류 쪽으로 해류를 타고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야말로 진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고요. 해경청장이 왜 이런 뜻의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뭔가 앞에 부분이 생략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최대 미스터리로 법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큰 숙제죠. 오늘 이전 정부 안보라인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어제는 국정원의 국정감사가 있었죠. 근데 국정감사가 있는 날 기조실장이 면직된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사표를 내고 면직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에 사표를 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통상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 기조실장이 임명될 때 네.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임명이 됐다면 그건 국정원장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통상적인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대통령한테 하는 게 도리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 먼저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저는 회사원이잖아요. 제 위에 부장도 있고 뭐 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임명권자는 사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표 낼 때 사장한테 내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직접 우리 앵커님을 찍었다면 먼저 했다면 임명권자가 예. 그 보직의 임명권자가 사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네. 잘 아시는 분이어갖고 네.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면 그렇진 않습니다만, 처음에 네. 제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사의를 하고 싶다 만약에 네. 우리 앵커님이 나 네. 사의를 표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나를 여기에다가 해주신 사장님께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신선우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 기조실장이요. 예. 항상 청와대 백으로 옵니다. 청와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내부에서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잘 모르고 또는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서 이 사람은 기조실장으로 적임자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내부에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오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이 정권의 이 기조실장은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기조실장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둘도 없는 사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법무장관하고 있는 한 장관하고 비길 수 있을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표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국정원장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국정원장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요. 국정원장을 임명을 할 때 그때를 복기를 해보면은 정보를 다뤄보고 정보를 잘 아는 사람 전문가 중에서 고르겠다라는 인선의 원칙을 밝혀가지고 이 국정원장을 외교관 출신을 골랐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국정원장은 외교관이기는 한데 여러 부처에 그 파견을 나가서 특보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경험도 있고요. 국정원 경험도 있고요.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서바이브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특출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를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언론에 있는 분들한테 야, 이 인사 정말 특이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기조실장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깜짝 놀란 건 이번 정권에 들어서 깜짝 놀랄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가 1급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1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숫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20몇 명. 예. 27명이 그런데 이건 사실 특급 비밀입니다. 이건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국정원 쪽에서 이걸 언론에 대고 흘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그 사람들을 일시에 전부 사표를 내가지고 다 가로채워 버렸어요. 이것도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웅을 겨루는 것이 정말 고독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엊그제 벌어진 일이고 네. 사표를 내는 방법도 대단히 독특하죠. 아무리 국정원장이 바지저고리라고 해도 같이 맨날 앉아서 회의하고 매사를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 거죠. 만약 국정원장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이 엄청 흔들릴 거고요. 물론 국정원장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저 국정원장이 글쎄요, 이 고비를 넘긴다고 그만 안전하고 안정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인사 갈등설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갈등설 뿐이겠어요. 저는 뭐 회의를 만약에 했다면 네. 저는 회의도 뭐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의를 했다면 조용하게 회의가 진행됐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후임자가 벌써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이미 상당히 그 갈등이 오래됐다는 얘기고요. 후임자도 검사로 보낸다는 원칙이 있고 아무개까지 딱 결정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국정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국정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흔들렸고요. 무슨 이분이 한 분 사퇴한다고 지금 현재 뭐 국정원이 흔들리고 뭐 자시고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측근이니까 대통령께 본인이 사의 표명했다 이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분이 뭐 만약에 국정원장이랑 그런 갈등설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을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장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일신상의 이유로 사실 갑자기 무슨 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 나 못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마 언론에 보도는 안 났지만 국정원장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못한다고 했겠죠. 그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받았겠죠. 저는 한마디만 더 또 하나 국정감사가 이제 겸임 상임위원회가 화요일부터 진행이 쭉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는 예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나와서 나 몰랐다라고 국정원장이 얘기했고 뭐 밤에 8시, 9시 그 사이에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시리즈가 계속 있는데 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 감사에 와서 야 솔직하게 얘기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은 측근이 아닌 국정원장을 선택하신 거네요. 만약에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또 왜 측근을 선택 안 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어려워질 거라고 다 지금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 그 언론의 이슈는 계속 정치권 이슈, 정쟁에 관한 거니까 굉장히 걱정하시고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경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들께 직접 지금 정부가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걸 아예 그냥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하셔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8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도 생중계로 이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생중계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게 회의 자체를 아예 공개하고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드문 일이죠. 뭐 기억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은 있었는데요. 참 드문 일입니다. 처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만큼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경제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은 뭔가 메시지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대출로만은 안 되고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A급 채권을 지금 부도를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 강원도가 조금 전에 아마 좀 대책을 발표했어요. 채무를 원래 내년에 갚겠다고 하다가 12월에 갚겠다라고 했거든요.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의 뭐 그런 결정, 대책까지. 저는 이제 이게 감사원에 이미 감사가 결과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문순 이제 전 지사 때요. 이전 도정에서? 예,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이게 감사원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감사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보증을 할 때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최문순 지사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들어갔을 때도 이제 그 과거의 이 모든 사례 내용이 아마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사실은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자꾸 지금 민주당은 키우는 거예요. 더 경제 어려워지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이거는 그냥 빨리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만약에 이거를 진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감사원 뭐 다시 감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최문순 지사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저는 더 언론에 드러나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 감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왜 이 처음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네.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주장은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뭐 레고랜드 자체가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오늘 나올지 오후 2시부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YTN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상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묶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웁시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생 파탄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듣고 봅니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뒤에 화면으로도 보이죠. 국회 본관 앞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1,2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회 밖으로 나온 것 말고 그러니까 국회 밖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는 건 아직 일단은 뭐 계획은 없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현역으로 있을 때 밖으로 한번 나가봤는데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러고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경이 오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계속 좀 당분간은 갈 텐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이제 11월 내내에서 12월 2일까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2일 예산 그 시한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돌파구가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정치 자금 그것도 김용 수사에서 딱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용 전 의원은 지금 부원장은 논개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받고 있는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튀도록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검찰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방화벽을 뚫고 이걸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짐작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나는 안 받았다라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슬슬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용 원장이 이제 두 번째 방화벽은 김용 원장이 착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내지도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슬슬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검찰 수사만을 놓고 보면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제 뭐 저렇게 많이 모이고 한 것은 뭐 하여튼 문재인 수사와 이재명 수사가 지금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수사가 이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자금 김용 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일부는 기소가 돼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튀어나오면서 선거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에 결정적 증인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이 수없이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정 의원님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개인이 원래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이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손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손익 계산 안 하고요.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맨 수사 지금 대상인데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분을 계속 저렇게 방탄하면서 하는 거를 보는 게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민주당에서도 손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뭐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계속 뭐라고 보이냐면요. 이재명 방탄 규탄한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이재명 대표 방탄. 그러니까 결국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 있는 겁니다. 희생저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과 또 기업보험 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좀 일어나서 그 이전에 도지사가 해왔던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갑자기 감사원 감사까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고랜드 사태. 그거는 정치회장한테 물어보고 나지.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 정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지금 부정적 영향이 이 사태는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허영원님 그거 앞서서 지금 김진태 지사 어디 계시다고? 뭐 베트남에서 열리는 뭐 관광 관련된 총회, 베트남에서 열리는 뭐 관광 관련된 총회, 폭탄 던지고.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와 직접 고용 관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일하든 계약은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이라 2년 넘게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100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입니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는 직접 생산 공정이나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 업무를 했는데요. 계약상으로는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기아차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 관계라는 게 노동자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만큼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440명, 430명, 1,900만 모두 1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소송이었는데요. 1심과 2심은 회사가 이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이들 노동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기아차의 경우 생산 공장의 사내 협력 업체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파견 성립 여부 판결이라고 설명했고요. 현대차 역시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한 2차 협력 업체는 일부 사건은 파견 관련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정년이 넘은 원고 사건도 각하됐습니다. 법원이 배상 청구의 대부분을 인정해서 현대기아차는 100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현대차 57억 원, 기아차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채 시장에 들어온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4,400억여 원으로 지난 8월보다 19.8%나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었고 이 가운데서는 AAA 등급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겹쳐 이번 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시중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트리플A 등급의 한국가스공사 채권과 AA 플러스 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고, AAA 등급 공사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2년물, 3년물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나 모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도입과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등 50조 원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좀 부담 요인이에요. 이게 금리가 이제 급변동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행 시점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추가 유동성 3조 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는 등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금시장 경색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개월물 미 국채 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25일에는 오전 내내 10년물 금리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3개월물마저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위험에 대한 보상인 이자가 높은 것이 통상의 경우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곡선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역전이 더욱 정확한 지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된 뒤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를 완화시켜 증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belief that the Fed is fed up with rate increases by the end of 2022 is buoying the market. 다음 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이후 인상폭을 0.5%포인트나 그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연준이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는 뜻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의 유가족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 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허 회장이 SPC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대표이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작년 파리크로상과 샤니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11년에서 2018년 SPC 3립에 일감을 몰아줘 모두 414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과징금 647억 원 부과와 함께 허영인 회장과 조상우 전 그룹 총괄 사장, 황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대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33살 A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조직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소상공인들 2,3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1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판매해온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한 대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고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최근 독감 환자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 내륙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토요일은 모레 낮까지 영동의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하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